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을 1분도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왔는데 요즘은 할 일 없이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참 기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젊은 날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려와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 찾아가서 등 두드려주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곧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제 50대인데 벌써 이러고 있으니 참 팔자 좋죠. 저도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이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줄 알았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있으니까요. 눈부신 청춘을 다 갖다 바치고 오늘을 선물 받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전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나랑 같이 가. 나랑 서울 올라가자. 여기서 혼자서 뭐 할 거야. 남은 우리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뜨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엄마까지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시자 언니는 제게 서울로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시골집에 홀로 남아 쓸쓸히 방을 정리하는 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제 나이 23, 공부 잘하고 똑부러졌던 언니와 달리 지방 전문대학을 나와 아버지 친구 사무실에서 격리나 보면서 그저 그런 청춘을 보내고 있던 저는 아버지랑 엄마가 차례로 아프시자 그나마 하던 일도 그만두고 집과 병원으로 가면서 2년 남짓 보호자 신세로 살아야 했었죠. 꽃 한 번 못 피워보고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게 될 게 저도 막막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곧 결혼할 언니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알면서도 순순히 그러겠다고 했었죠. 그땐 어렸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둘이 살 방은 얻으라고 엄마 아빠가 뭐라도 남겨주고 돌아가셨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자. 이제 그만 울고. 시골집을 팔고 바치며 논을 처분해서 여기저기 정리하고 나니 딱 1억이 남더라고요.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전세를 얻을 수 있었지만 원룸이라 둘이 지내는 게 솔직히 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달라진 생활에 적응을 할 새도 없이 바로 알바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커피숍, 밤에는 편의점에서요. 하루 14시간을 일해도 큰 돈을 벌 수는 없었지만 뭐라도 해야 언니가 시집갈 때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했죠. 그때부터 전 저보다 누군가를 위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얼마 뒤에는 작은 유통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월급이 많진 않아도 정규직이라 언니가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 잘 됐다. 그래, 뭘 해도 정규직이 최고지. 장하다, 내 동생. 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꼭 챙겨줄게. 든든하게 먹고 열심히 살자, 우리. 첫 출근 날부터 언니는 정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주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자기가 이제 엄마 대신이라며 시집가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데 진심으로 보여서 저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일찍 일어나 아침밥 맛있게 먹어주면서 언니를 기분 좋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언니가 형부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으면서 언니가 헤어질 준비를 해야 했어요. 유일한 가족이라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형부가 제가 한 홀어머니와 떨어져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둘 다 참 외로운 사람들이라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모양이더라고요. 상견례하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건 형부나 언니나 부모 도움은 일도 기대할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형부의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도움이 못 돼 미안하다고 하면서 남의 일 바라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부에게 먼저 제안했어요. 형부, 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고시텔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오피스텔 보증금 보태서 작더라도 아파트 전세 얻으세요.
그래도 신혼집이잖아요. 우리 언니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자 생각지도 못했는지 언니와 형부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부모 찬스 없는 두 사람이 신혼집 문제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한사코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은 막막함 그 자체였을 게 뻔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형부와 언니가 퇴근하는 저를 데리러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보여줄 게 있다면서 같이 가자기에 결혼한다고 옷이라도 한 벌 사주려나 은근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곳은 백화점이 아니라 어느 아파트 단지였어요. 드디어 신혼집을 얻어서 보여주고 싶었다며 절 데리고 온 거였어요. 방이 3개나 있는 20평대 아파트였어요. 연식이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리모델링이 싹 되어 있어 예쁜 집이었죠. 너무 좋다며 감탄하는데 형부가 안쪽 작은 방 문을 열며 여기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 집에서 안방 다음으로 큰 방이었어요. 깔끔하고 크기도 적당해서 아기 방으로 딱이겠다 싶었죠. 여기에 아기 침대랑 장이랑 들여놓고 아기 방 하면 되겠네요. 방들이 다 쓸모 있어요. 이만하면 4식구, 아니 5식구도 살겠어요. 그런데 형부가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아기 방? 무슨 소리야. 여기는 딱 처제방이지. 어때? 좀 작나? 현관앞 방이 나을까? 처제가 골라봐. 한 식구인데 같이 살아야지. 나중에 아기 나오면 내 식구가 오순도순 그러려고 나 이 집 무리해서 잤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살아. 응? 언니랑 형부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눈치 없이 그러기 싫다. 나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거절했지만 생각해보니 언니 말대로 아기 낳으면 같이 봐주고 언니랑 형부가 바쁘면 집안일도 해주면서 살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쓸데없이 월세 낭비 말고 착실하게 모아 전세 보증금 마련한 후에 독립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셋이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얹혀 사는 것 같아 눈치는 좀 보였지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 행복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굴레가 될 거라는 걸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우리 거의 다 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미끄러질까 봐 기어가고 있어. 기다리지 말고 저녁 먹어. 우리 아들은 잘 놀고 있지? 언니 집에서 함께 산 지도 5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언니는 그렇게 저와 짧은 통화를 마치고 몇 분 뒤 세상을 떠났어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형부랑 같이요. 그날은 63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날이었는데 언니와 형부가 밤길에 눈까지 내려 위험천만이었던 도로 위에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만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회사 그만두고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부자의 꿈을 키우던 두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가고 말았어요. 저랑 조카만 남겨둔 채로요.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으로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고 온몸에 마비가 오는 듯 했어요. 곧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솔직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몇 배는 더 슬펐지만 더 씩씩하게 버틸 수 있었죠. 이미 2번이나 겪은 일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건 몇 번을 겪어도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눈물을 뚝 그치고 정신을 차려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린 제 조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으니까요. 이모, 울지 마. 이모 왜 울어? 이모가 우니까 나도 슬프잖아. 우리 울지 말자. 울면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 그때 제 나이 29. 저는 30도 안 된 나이에 제 손을 꼭 잡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던 5살 조카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태어나 한 번도 상상 못한 엄마가 되어야 했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장례를 치르고 저는 언니와 형부의 신혼집에 조카와 둘만 남겨졌어요. 언니도 형부도 어딜 기댈 곳 하나 없는 처지였으니 조카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죠. 형부의 어머니는 혹시나 조카를 자기한테 떠넘길까봐 겁이 났는지 장례 이후에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조카도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 아빠를 찾지 않는 게 직감적으로 부모님이 세상에 없단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처녀가 하루아침에 엄마 노릇을 해야 하니 막막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조카가 태어난 후부터 줄곧 언니 부부와 함께 키워왔기 때문에 육아에 깜깜이진 않았던 거였어요. 적어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은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 하나를 키우는 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유치원 관련 학부모 활동이나 예방접종, 학습지 공부 같은 건 시집도 안 간 이모가 하기엔 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준비물이나 숙제, 날짜를 놓쳐서 늘 허둥대기 바빴죠. 도대체 세상 모든 엄마들은 이걸 다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해하면서요. 유치원도 이러는데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면 더 얼마나 헤맬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조카를 보며 덜컥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언니와 형부가 남기고 간 집 대출금을 갚고 빚 없이 이 집을 온전히 조카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언니랑 형부가 늦게까지 일을 했던 것처럼요. 이젠 부모까지 없으니 조카에게 돈이라도 많이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자다 깼는데 이모 없다고 울면 안 돼. 알았지? 쿨쿨 자고 있으면 이모 들어올 거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이모한테 전화해달라고 하고, 응? 가방끈 짧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낮에는 마트에 나가 상품을 진열했고요. 조카가 하원할 때 퇴근해서 저녁을 챙겨 먹인 뒤 씻긴 다음에 잠든 걸 보고 다시 나와서 집 앞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야 했죠. 곱창집 돌판을 닦는 일이었는데 몇 시간이고 쭈그리고 앉아 판을 닦아야 했어요. 고무장갑을 매일 몇 개씩 써야 할 정도로 거친 돌판을 닦아내느라 손은 너덜너덜해지고 어깨는 바스러졌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아무도 없이 홀로 고독하게 할 수 있어 스트레스가 적은 일이라는 거였죠. 식당이 밤새 하는 것도 아니어서 2-3시가 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꽤나 쏠쏠한 부업이었어요. 일머리가 없어서 미련맞게 팔을 쓰다 보니 몸살이 자주 나고 파스 붙이는 게 일상이었지만요. 그럴 때마다 커피와 영양제를 들이부으며 참고 또 참으며 일을 했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젊으니까 이런 부업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요. 그렇게 매일 투잡을 하고도 모자라 가끔씩 마트에 대타로 나가 마늘을 까거나 파를 다듬는 알바도 했어요. 휴일이나 명절에는 사장님이 출근하지 않아 조카를 데리고 가서 직원 식당에서 놀게 하면서 일할 수 있었거든요. 몇 번을 그러다 보니 조카도 하루 종일 식당에서 그림 그리고 노는 걸 지겨워하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주말마다 엄마 아빠 놀러 가는데 이모가 일하는 마트에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도 조카는 때 한 번 안 썼어요. 그 어린 것이 너무나 일찍이도 철이 들어버린 거죠. 언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나 좋은 이모 맞지? 그런데 언니, 나 솔직히 너무 힘드네. 내가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너무 힘들 때면 안방 화장대에 올려둔 언니 사진을 보며 조카 몰래 흐느끼곤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하고 무서워서요. 하지만 고생도 하도 하면 이력이 나더라고요. 조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똑같은 삶을 살았으니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피로에 완전히 절어 잠자리에 눕는 그런 삶을요. 이모 생일 축하해. 그런데 이제 대출도 다 갚았고 일 하나만 줄이면 안 돼? 나는 이모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아. 결혼도 못 해보고
자식도 아니고 조카랑 살면서 늙어가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모 노후는 책임질게. 지금까지 이모가 나 책임졌으니까 이모 늙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마요. 내가 있잖아. 41번째 생일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생일상을 받았어요.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빚도 다 갚고 고등학생이 된 조카에게 책임지겠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요. 자식 키우는 보람이 이런 거구나. 눈물이 핑 돌면서 생일 케이크의 달콤함을 제대로 느낀 생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 약속을 정말 지키겠다는 듯 조카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조카는 동네 고등학교에 다녔는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해서 명문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었지만 한사코 기숙사가 싫다고 해서 집 가까운 학교에 다니게 됐죠. 그게 어마어마한 등록금 때문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 같아 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전화 위복이라고 큰 경쟁 없는 학교에서 무난하게 전교 1등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의대를 목표로 하게 됐어요. 학군제 아이들은 쪽집게 과외다, 내신 특강이다 하면서 수억을 투자해야 의대를 간다는데 우리 조카는 동네 학원 다니면서도 잘해주니 얼마나 기특한지 몰랐죠. 너희 엄마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네가 엄마 머리를 닮았나 보다. 이모 머리를 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조카가 고3이 되자 저도 고3 수험생 학부모 모드에 들어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어요. 수험생 영양에 좋다는 반찬에 건강식품만 먹이고 문제집 실컷 사고 학원비 걱정 없게 더 열심히 일했죠. 의대 등록금이 어마어마하다지만 솔직히 이젠 다른 걱정 없이 등록금만 모으면 되니 그 정도 못 해줄까 싶었어요. 조카가 의대만 가면 앞날도 창창하고 어디에 가서 부모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가슴이 막 벅차올랐죠. 솔직히 그렇게 키워야 나중에 언니 만나면 면이 설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조카는 드디어 명문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전교 1등이라 학교장 추천으로 어렵지 않게 수시 전형에 합격했어요. 합격 발표가 있던 날 저는 사비를 들여 아파트 단지 곳곳에 현수막을 달았고 이웃집에 떡도 돌렸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뻐서 정신을 못 차렸죠. 그동안 고생한 것을 한 방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실감하게 됐죠. 이모, 그렇게 좋아? 하루 종일 입이 안 다물어지네? 예, 그럼 좋다마다겠어. 솔직히 딱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데? 아, 맞다. 지금 죽으면 안 되지. 우리 장한 조카 등록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조카와 저는 둘만의 잔치를 몇 날 며칠, 아니, 합격 발표가 나고 드디어 대학교에 첫 등교하는 날까지 누리고 또 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카가 의대 입학 후에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인가 조카가 얼굴빛이 좋지 않고 말수가 줄어 저는 공부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고민이라도 들어주려고 모처럼 주말에 치맥을 준비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 조카는 별일 없다면서 끝내 속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카가 화장실에 갔는데 그 사이 조카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학교 친구들 단톡방 메시지가 오는 거였는데 궁금해서 슬쩍 봤다가 충격을 받고 말았죠. 야, 수시충 뭐하냐? 주말이라고 놀고 팔자도 좋네. 역시 운빨 좋은 놈은 달라. 아니 근데 여기까지 운으로 왔다 쳐도 이젠 좀 정신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넌 부모도 연줄도 없잖아. 의사는 실력이 다가 아닌 거 알지? 의사 집안이나 개원해줄 처갓집 없으면 닥치고 공부나 하세요. 예? 뭘 걱정이냐. 지금도 공부하고 있겠지. 공부밖에 할 줄 몰라 서글픈 캐릭터 아니냐. 얘가 또 에이 불쌍해서 안 되겠다. 우리 아빠랑 삼촌한테 얘기 잘 해줘. 나중에 페이닥터라도 필요하면
금수저는 역시 다르네. 나한테도 잘 보여. 혹시 아냐? 우리 엄마가 나 병원 차려주면 내가 널 수했지. 일단 지금부터 기어나라. 나 인성 보는 스타일이다. 시시콜콜한 농담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조카 친구들의 대화를 보고 있자니 가슴에서 피고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공부만 잘해서 의대에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였죠. 대학은 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사회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적만 보이니 문제가 없었지만 대학생이 되면 부모의 위치, 재산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의 후광으로 비쳐 친구들끼리 묘하게 레벨이 드러난다잖아요. 공부 잘해서 자존감이 높았던 조카가 대학을 가서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현실을 깨닫고 얼마나 자신감이 무너졌을지 생각하니 먹던 치맥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똑같이 등록금을 내도 넘을 수 없는 그 벽 앞에 조카가 지금 서 있다는 걸 생각하니 목이 메어왔어요. 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형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일단 화장실에서 나온 조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내가 엄마였다면 조카가 솔직히 말하고 칭얼댔을까? 만약 부모가 있었다면 조카가 좀 더 견디기 수월했을까를 생각하니 뼈까지 아려오더라고요. 이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지독하게 돈을 벌었어요. 원래 하던 일에 새벽 계단 청소 일을 하나 더 추가해서 더 벌었죠. 틈틈이 은행에 가서 적금이나 펀드 상품에도 가입하고 혹시 아플까봐 저랑 조카 보험도 몇 개씩 들어놨어요. 조카가 노후에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는 이모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6년이 흘러 어느새 조카는 의대 본과를 졸업하고 다니는 대학의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증도 받았지만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교수를 하고 싶어 했죠. 친구들은 더 고생 안 하려고 면허증을 받자마자 개원하기도 하던데 혹시 조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걸까봐 저는 은행에서 가진 돈을 전부 찾아와 조카에게 주며 말했어요. 너 공부 너무 힘들면 이 돈 보태서 조그만 병원이라도 차려볼래? 의사는 대출도 잘 나온다면서 이모가 지금 가진 돈이 1억밖에 안 되는데 대출 받아서 병원 문 열면 이모도 같이 갚아 나갈게. 혹시 그럴 맘 있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 돈 여기에 둘 테니까. 저는 마치 몸값이라도 가져온 사람처럼 쇼핑백에 가득 담은 5만 원권 뭉치를 조카방에 두고 나왔어요. 어차피 조카를 위해 만든 돈이니 어떻게 써도 상관없었어요. 조카가 무슨 결정을 할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요. 나 이 돈 필요 없어. 이제 월급 나올 텐데 뭘. 전문의까지 따고 교수하면서 대학병원에서 쭉 일할 거예요. 군대까지 갔다 오려면 아직도 8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나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1억으로 퉁치고 갈 길 가자 뭐 이런 거야? 나 전공하는 거 봐야지 뭐. 두고 봐. 내가 꼭 의대 교수 이모 소리 듣게 해줄게.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조카는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의 말을 하고 쇼핑백을 제 방에 둔 채 나가버리더라고요. 진짜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모가 불쌍해서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똑똑한 조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믿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카의 가운을 방 안에 걸어두고 보면서 일을 하러 나가곤 했어요. 혹시 언니와 형부가 다녀가면 실컷 보라고 절대 치우지 않고 몇 년씩 그대로 두었죠. 너무 바빠 얼굴도 보기 힘든 조카가 보고 싶을 때 가운이라도 대신 보려고 그런 것도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피곤한데 무슨 밥을 사준다고. 얼른 들어가서 눈 붙여, 응? 사람이 잠 못 자면 못 쓴다. 잠은 꼭 자고 살아야 돼.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이건 다 먹고 가자. 우리 한 달 만인데 맛있는 거라도 같이 먹어야지. 서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조카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밖에서 만나 외식을 하자고 했어요. 저야 좋았지만 바쁜 애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밥 먹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요. 또 헤어질 때는 월급 받은 걸 거의 대부분 저에게 줬어요. 하얀 봉투에 그득 담아서요. 처음엔 그 봉투를 받고 울면서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제 감사하게 받으며 조카 이름으로 된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두고 있어요. 나중에 결혼하거나 개원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려고요. 조카나 저나 이심전심인지 조카는 그 흰 봉투를 주면서 매번 이런 말을 했어요. 꼭 이모를 위해서 쓰라고. 그냥 다 묵혀놓지 말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제 삶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천사처럼 예쁜 조카가 제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몸은 좀 고달파도 돈 걱정 없고 집 있고 자식까지 의사를 시켜놨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어요. 하루는 일식집에서 둘이 초밥을 먹는데 조카가 응급콜을 받고 병원으로 가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밥 먹다가 불려나간 게 신경이 쓰여 저는 초밥 도시락 몇 개를 싸달라고 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동료 의사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힘내라고요. 엄마들은 그렇게 먹을 거 싸들고 자식 일터에 가기도 하잖아요. 막상 해보니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내 새끼 맛있는 거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고 싶고 또 우리 새끼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 로비에서 조카를 부르려고 하는데 수술을 들어가는지 통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 도시락을 다 어떻게 하지 잠시 고민하고 있는데 옆으로 젊은 의사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조카 이름을 댔더니 마침 또 안다고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쩜 이런 인연이 있나 싶어 도시락을 건네면서 전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주 깍듯하게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아이들이라 예의도 바르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도시락을 보내고 돌아서는데 국물이 들어있는 봉투가 제 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도시락 통만 전해준 거였죠. 아까 그 친구들이 어디로 갔나 찾아보니 다행히 저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게 보였어요. 혹시 놓칠까 얼른 달려갔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죠. 야, 근데 걔 고아라고 하지 않았어? 저 아줌마 뭐지? 몰라. 지가 취입으로 고아라서 눈물 나게 가난하다고 했는데 설마 일하는 아줌마는 아닐 거고. 일하는 아줌마는 무슨. 걔 옷 입고 다니는 것 좀 봐라. 생전 빠는 거 봤어? 매일 같은 옷에 지질이 궁상. 아휴. 그 자식 혹시 엄마 창피해서 없다고 뻥친 거 아니야? 그 아줌마 봐라. 차림이 좀 어디다 막 자랑하긴 좀 그렇잖아? 엄마 지금 좀 젊지 않았어? 혹시 저거 스폰서 아니냐? 등록금 대주고 나중에 개원도 해주고 딱 봐도 식당 아줌마나 청소하는 아줌마 같던데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스폰서하고 있는 거야? 이 와중에 나 부러운 거 싫어임? 암튼 제주도 좋다. 흑수저가 의대를 들어오질 않나 스폰서가 팍팍 후원해주질 않나. 나도 다시 태어나면 흑수저 되고 싶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잠시 잊고 살았던 6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허물없는 척, 친한 척, 아무 말이나 짓거리던 조카 친구들의 톡이랑 똑같은 이야기들이 아니 세월이 흘러 훨씬 더 강도가 세진 대화가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6년을 버텨왔을 조카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앞으로 또 8년을 더 버텨야 하니 조카는 얼마나 눈앞이 깜깜할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다리가 풀려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동안 희생한다는 이유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았던 건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문득 조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모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을 사느라
너무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었죠. 이모, 어디야? 아직 병원이야? 일단 병원 밖으로 나가 있어. 내가 바로 내려갈게. 도대체 왜 병원에는 온 거야? 빨리 나가. 나가 있어, 제발. 내가 지금 갈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에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조카는 마치 숨기고 있던 자식이 찾아온 사람처럼 당황한 것 같았죠. 일단 조카 말대로 버선발로 병원 밖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누가 볼세라 근처에 보이는 김밥집으로 들어갔죠. 제 모습을 봤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조카가 달려와서는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보건 말건 상관없이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지금까지 제가 알던 조카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요. 이모,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기다리랬잖아. 내가 전화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돌아가든가. 대체 왜 도시락 같은 건 싸가지고 와서 곤란하게 만들어? 그렇게 부모 노릇이 하고 싶었어? 이모가 키운다는 거 사방팔방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온갖 금수저들 판치는 데서 이악 물고 버티고 또 버텼는데, 이제 이모 소원 다 이루고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게 됐으면 되는 거 아니야? 대체 어디까지 오지랖을 떨 건데? 이모 내 부모 아니고 그냥 이모야. 솔직히 이모도 우리 집에 얹혀 살았잖아.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직장 다니면서 그저 그렇게 살 거였는데 나 떠안아서 그나마 사는 명분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부모 대신 희생하는 이모, 이런 타이틀 가지고 지금까지 어깨에 힘주며 살아온 거 아니었냐고. 됐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진짜 부모 자식도 아니고 너무 오래 얽혔어. 그동안 나 등록금 대준 거는 우리 집 이모 명의로 돌려놓은 걸로 퉁치자. 요새 시세로도 그 정도면 보상받고도 남잖아. 이제 각자 살아. 다 큰 조카 데리고 사는 것도 볼썽사납고 이모도 이제 새 출발해. 나도 내 살 길 찾을 테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여기서 인연 끊어. 그렇게 온갖 모진 말을 다 쏟아놓고 조카는 가버렸죠. 대체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른 채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던 김밥집 사장님이 딱한 마음에 김밥 한 줄과 어묵 국물을 가져다 줄 때까지 전 완전히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죠. 얼마 뒤 꾸역꾸역 김밥과 국물을 먹고 값을 치르고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불쌍한지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보아하니 고생고생해서 조카 키워놨나 본데 그런 소리를 듣고 살면 되겠어? 그냥 인연 끊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잖아. 아닌 말로 조카지. 자식은 아니잖아. 아직 젊은 것 같은데 마음 추스르고 갈 길 가요. 저런 싸가지 없는 조카 바라기 이제 그만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이모라도 조카의 유일한 식구이기에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조카에게 전화했지만 조카는 제 번호를 차단해버리더라고요. 몇 주를 그렇게 애타게 연락하다가 결국 병원으로 조카의 짐을 붙였어요. 당장 입을 옷이랑 통장이랑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그 꼴을 당하고 다시 병원에는 갈 수 없어 퀵 서비스로요. 그런데 짐을 받은 후에도 잘 받았단 연락 하나 없더라고요. 그렇게 조카와 저는 단 하루 만에 생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부모처럼 굴지 말걸, 노후 책임진다고 할 때 부담 주지 말걸, 공부 잘하라고 하지 말걸, 도시락 싸가지고 병원에 가지 말걸 하며 온갖 후회를 했죠. 더 이상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일을 해야 할 이유도 없어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누워만 지냈어요. 울다가 잤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면서요.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일도 안 하고 손이 가는 식구도 없어 매일같이 신선 노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몸은 더 아팠어요. 특별한 증상도 없이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어느새 8년이란 세월이 흐르자 어느 날은 너무나 힘들어 화장실 갈 기력도 나지 않았는데 눈을 떠보니 화장실 바닥이었어요. 픽하고 쓰러진 기억은 나는데 왜 그랬는지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죠. 이러다가 혼자 죽어 백골이 돼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 싶어 다음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췌장암이세요. 안타깝게도 말기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셨어요? 안 그래도 췌장암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인데 말기라서. 일단 치료에 최선을 다해보고 기력 되찾으시면 조금씩 희망을 가져보죠. 지금 상태로는 당장 돌아가신다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너무 오래 방치하셨어요. 췌장암이라는 말에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암이 바로 췌장암이었으니까요. 일단 말기라고 진단받으면 몇 개월 못 산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에 절망감이 밀려왔죠. 이제 곧 죽는구나, 고생만 하다 죽나 보다 하고 생각하니 더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참 젊은 의사를 보니 조카가 떠오르는 거 있죠. 오랜만에 병원에 와서 그런지 조카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8년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 전문의 따고 이렇게 환자 진료보면서 선생님 소리 들을 텐데 조카 생각을 하니 죽는다는 생각도 싹 잊게 되더라고요. 어떤 진료 과목을 선택했을까?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죠. 의사 선생님이 아마 실성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 입원해 홀로 암과의 사투를 벌여야 했어요. 치료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가면 갈수록 예민해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고 기다린 사람도 보호자조차 없는 제 인생이 허망해졌어요.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았나. 시집이나 가봤으면 억울하진 않지. 치료는 받아 뭐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인생 하면서 하루하루 절망감에 몸부림쳤어요. 당장 세상을 떠나도 아무도 울어주지 않을 목숨. 괜히 병원비나 낭비하지 말고 세상을 떠나자는 생각에 간호사 몰래 주사 바늘도 몇 번이나 뺐었죠. 하지만 모진 목숨을 끊어내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새벽 따스한 기운이 손에 느껴져 눈을 떴어요. 자세히 보니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엎어져 흐느끼고 있었어요. 대충 봐도 알 수 있는 그 뒤통수, 바로 세상 귀한 내 새끼, 내 조카였죠. 제가 일어난 걸 느끼자 조카가 드디어 고개를 들더군요. 눈이 팅팅 부은 게 밤새 그렇게 울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모 괜찮아? 내 걱정 말고 잘 살라고 했더니 이게 뭐야? 조카는 또 아이처럼 울었어요. 조카가 엉엉 우니 저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꼭 언니랑 형부가 한날 한시에 떠난 그날처럼 우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하도 울어서 이제 남은 눈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얼굴이 엉망이 될 정도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죠. 잘 지냈어? 전문의는 땄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모가 이렇게 됐는데. 이모, 내가 미안해. 내가 그때는 이모가 초밥 도시락 사오던 날 동기들이 누구냐고 스폰서냐고 하길래 이모라고 했더니 걔들이 그러더라고. 이모가 무슨 죄냐고. 부모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고등학교 졸업해서 돈 벌지 의대까지 와서 뒷바라지 시키냐고. 그러다가 나중에 병원까지 차려달라고 할 거냐고. 그놈들이 멋 모르고 자란 금수저들이라 말투가 싸가지는 없어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때 아차 하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여태 이모만 고생시킨 나한테 너무 화가 났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모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 싶어서 그제라도 정신 차린 거야. 이모를 이제 놔줘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독하게 마음 먹어야겠다 싶었어. 그래서 모질게 한 거야. 이모 이제 편하게 살라고. 그런데 이게 뭐야.
이모까지 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그렇지. 착한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지. 조카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모가 고생하는 게 못내 마음이 아파서 조카가 서툰 방식으로 독립을 선언한 거였어요. 이모, 나 소화기내과 전문이야. 당장 우리 병원에 가자. 내가 이모 담당이 돼서 이모 꼭 살려낼게. 안 그러면 나 죽어. 말 들어, 이모. 알았지? 그렇게 조카는 제 짐을 싸서 병원으로 옮겼고 저는 아기처럼 순순히 조카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암을 극복해 갔어요. 혼자 남겨질 조카를 생각 못하고 허튼 생각한 걸 후회하면서 더 열심히 치료받았죠. 좋은 병실에 간병인도 구해준 늠름한 조카를 보고 있자니 만수르도 부럽지 않았어요. 조카의 정성 덕분에 전 시한부딱지를 떼고 조금씩 생명을 연장하게 됐어요. 처음엔 당장 가도 이상할 게 없다고 했는데 2년은 지났어도 잘 지내고 있죠. 지긋지긋한 병원 생활도 마치고 경치 좋은 곳에 조카가 별장 같은 집을 얻어줘서 요양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간병인의 건강식을 만들어줄 영양사까지 입주시켜줘서 요양이 아니라 호강을 하고 있죠. 금쪽 같은 조카 하나 잘 키워놓으니 제가 이렇게 팔자가 피네요. 10자식이 안 부러운 제 조카,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원 없이 자랑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런 조카가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순간도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며 암과 싸우고 있답니다. 매일매일 눈 뜨는 하루가 덤으로 얻은 선물이라 생각하면서요. 언니를 만나러 가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조카와 더 행복하고 싶네요. 앞으로 오래오래 살면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생기면 다시 이곳에 사연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